강남에서 40년 빵을 구워온 제게 기름 냄새 역겹다며 코를 막던 며느리. 급기야 친정 도박비 5억을 요구하며 빨리 죽어 유산이나 넘기라는 저주까지 퍼붓더군요. 그 순간 제 아내 모성애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존중 없는 며느리에게 닫힌 대문이 얼마나 차가운지 우아하지만 서늘하게 가르쳐준 저 최명숙의 마지막 참교육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새벽 5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거리는 아직 어둑어둑해요. 화려한 네온사인이 꺼지고 취객들이 사라진 이 고요한 시간, 제 하루는 비로소 시작된답니다. 혹시 지금 이 냄새 맡아지세요? 잘 숙성된 효모가 숨쉬는 시큼하고도 구수한 냄새, 그리고 오븐 예열이 시작되면서 퍼지는 진한 버터 향기요. 4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맡아온 냄새지만 저는 이 냄새가 샤넬 향수보다 더 좋더라고요. 저는 강남 한복판에서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는 최명숙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자수성가한 여장부라고 추어올려요. 강남에 번듯한 빌딩도 있고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빵집 사장이니까요. 하지만 제 손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어디 67 먹은 소위 말하는 사모님 손으로 보이시나요? 손가락 마디마디는 옹이처럼 굵어졌고 손등에는 오븐팬에 데인 화상 자국이 훈장처럼 얼룩덜룩해요. 밀가루 포대를 나르느라 손목은 시큰거린 지 오래고요. 징그럽다고요? 아니요, 천만에요. 저한테 이 손은 제 자부심이자 역사예요. 맨주먹으로 상경해서 남편이랑 리어카 한 대 놓고 빵을 팔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를 지탱해 준 건 오직 이 투박한 두 손뿐이었으니까요. 저는 단순히 빵을 파는 게 아니에요. 정직과 성실, 그 뜨거운 가치를 파는 장인이라는 긍지로 오늘 아침도 오븐 앞에 섰답니다. 그렇게 오전 내내 밀가루와 씨름하고 나면 주말에는 온 가족이 본가로 모여 점심을 먹는 게 우리 집 규칙이에요. 사실 말이 좋아 가족 모임이지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시댁 오는 게 그리 달갑지만은 않을 거라는 거 저도 알아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늙은이 욕심에 자식들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걸요. 어머니, 저 왔어요. 많이 바쁘셨죠? 오전 11시가 조금 넘으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맑은 목소리가 있어요. 바로 우리 큰며느리 다혜예요. 다혜는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예요. 밖에서는 억대 연봉을 받으며 의뢰인들을 변호하는 유능한 커리어 우먼이지만 시댁 문턱만 넘으면 그 비싼 정장 재킷부터 벗어두고 앞치마를 두르는 아이랍니다. 어머니, 잡채 당면은 불려두셨어요? 제가 간 좀 볼게요. 다혜는 주방으로 들어와 제 손부터 꽉 잡아요. 거칠거칠한 제 손바닥을 어루만지며 속상해하는 눈빛을 보낼 때면 제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사실 다혜, 친정이 넉넉지 않아서 결혼할 때 혼수도 제대로 못 해왔거든요. 그래서인지 처음엔 저를 어려워하더니 제가 사람이 명품이면 됐지 혼수가 무슨 소용이냐며 다독인 뒤로는 저를 친정엄마처럼 따라요. 변호사 며느리라길래 깐깐할 줄 알았는데 어쩜 그리 속이 깊은지 몰라요. 명절이나 생신 때면 도우미 아주머니를 부르라고 해도 기어코 제 손으로 미역국을 끓여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죠. 밀가루 범벅인 제 앞치마를 보며 어머니 빵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지만 어머니 관절이 더 소중해요라고 말해주는 며느리. 저에게 다혜는 며느리가 아니라 늦게 얻은 든든한 딸이자 친구 같아요. 다혜의 그 겸손하고 진심 어린 존경을 받고 있으면 지난 40년 빵 굽느라 고생했던 제 인생을 보상받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유독 가시처럼 찌르는 손가락은 분명히 있나 봐요.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야, 아니 사실은 해가 중천에 뜨고 나서야 느릿느릿 나타나는 주인공들이 있죠. 바로 우리 작은 아들 부부예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차가 너무 막혀서요. 작은 며느리 지수는 들어오는 태부터가 달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로고가 박힌 옷을 휘감고 손에는 물 한 방울 안 묻혀본 티가 나는 뽀얀 손으로 명품 백을 쥐고 들어오죠.
인사는 하는 둥 마는 둥. 들어오자마자 코끝을 찡그리며 손부채질부터 해대요. 아, 역시 가게 냄새. 어머님, 환기 좀 시키시지. 옷에 빵 냄새 다 배겠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아요. 이 빵 냄새가 어떤 냄새인데 내 남편, 내 아들 유학 보내고 너희 부부가 사는 그 으리으리한 아파트 사준 게 다 이 냄새 덕분인데 지수는 그걸 몰라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겠죠. 지수네 친정이 강남에서 꽤 알아주는 유지 집안이라는데 그래서인지 빵 만드는 시댁을 은근히 급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눈에 보여요. 제가 결혼 선물로 서초동에 있는 30억 상당의 고급 아파트를 해줬거든요. 큰아들네랑 똑같이 해준 건데도 지수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불만이 가득해요. 어머님 서초동은 좀 강남 본가보다는 급이 떨어지잖아요. 친구들이 시댁이 강남인데 왜 서초 살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다 민망하더라니까요. 세상에 30억짜리 아파트를 해주고도 민망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다니요. 지수에게 저는 그저 돈 나오는 화수분 혹은 돈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가 봐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내 아들이 좋다고 데려온 여자고 내 손주 낳아 기르는 며느리니까 참아야지 참아야지 하면서 속으로 사귈 뿐이죠. 식탁에 둘러앉으면 그 미묘한 신경전이 절정에 달해요. 오늘도 다혜는 바쁜 와중에 제가 무릎이 안 좋다는 걸 기억하고 관절에 좋다는 값비싼 영양제를 사왔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요즘 구하기 힘든 건데 로펌 후배가 구해줬어요. 꼭 챙겨 드세요. 다혜의 살뜰함에 제가 활짝 웃으며 고맙다고 하자. 맞은편에 앉아 깨작거리고 있던 지수가 콧방귀를 끼며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어머, 형님은 좋으시겠어요. 변호사가 시간이 널널한가 봐요. 이런 거 사러 다닐 시간도 있고. 저는 요즘 필라테스니 도예니 배우러 다니느라 너무 바빠서 원. 급이꼬는 말투라니. 밖에서 밤낮 없이 일하는 다혜를 한가한 사람 취급하는 것도 기가 찬데 이어지는 말은 더 가관이었어요. 지수가 저를 빤히 쳐다보며 짐짓 걱정하는 척말을 잇더군요. 그리고 어머님, 빵 굽는 거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솔직히 남들이 보면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부려먹어서 돈 버는 줄 알아요. 저희 체면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기름 냄새 풍기면서 일하시는 거 좀 그렇잖아요. 순간 식탁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기름 냄새, 체면, 지수의 말 속에는 노동에 대한 천박한 경멸이 뚝뚝 묻어 있었죠. 40년 빵쟁이 인생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그 말에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짐짓 여유롭게 웃어넘겼어요. 아들들 앞에서 얼굴 붉히기 싫었거든요. 그래, 내 빵 냄새가 넌 참 싫은가 보구나. 이 냄새 덕에 너희가 밥 먹고 사는 건데 말이다. 제 뼈 있는 농담의 지수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어깨를 으쓱하더군요. 다혜가 민망한 듯 제 밥그릇에 갈비찜을 올려주며 화제를 돌렸지만 제 가슴 한구석은 이미 서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단순한 철없음인 줄 알았던 지수의 태도에서 어쩐지 묘한 악의가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비교와 멸시가 단순한 고부 갈등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 집안을 집어삼킬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는 사실을요. 식사가 끝나고 다혜가 설거지를 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이는데 지수는 쏙 빠져나가 소파에 드러눕더군요. 명품 구두를 신은 발을 까딱거리며 핸드폰을 보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내가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저 아이의 무례함을 언제까지 참아줄 수 있을까? 달콤한 빵 냄새가 감돌아야 할 우리 집에 어딘가 썩어가는 냄새가 풍기기 시작한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답니다. 추석 명절이 돌아왔어요. 1년 중 가장 풍성해야 할 날이지만 올해 우리 집 부엌 풍경은 그야말로 극과 극,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기묘한 모습이었답니다. 아침 일찍부터 고소한 기름 냄새가 온 집안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명절 음식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40년 빵쟁이인 저도 명절 전 부치고 갈비찜 재우는 건 허리가 끊어질 듯 힘든 노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큰며느리 다혜는
그 바쁜 로펌 일정도 뒤로하고 어김없이 새벽같이 달려와 앞치마를 둘렀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허리도 안 좋으신데 저쪽 가서 좀 앉아 계세요. 다혜는 밀가루 묻은 손으로 이마에 맺힌 땀을 훔쳐내며 동그랑땡을 빚고 쉴 새 없이 전을 뒤집으면서도 얼굴 한번 찌푸리는 법이 없더라고요. 시어머니 힘들까봐 어머니를 도맡아 하는 그 마음이 어찌나 예쁜지 전 부치다 말고 다혜 입에 갓 구운 동태전 하나 넣어주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죠. 며느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문제는 거실이었어요. 주방과 거실, 벽 하나 없는 그 공간의 공기가 어쩌면 그렇게 다를 수 있는지. 우리 작은 며느리 지수는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느릿느릿 나타나더니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곧장 거실 소파로 직행해 버렸어요. 시댁에 오자마자 소파와 한 몸이 되어버린 거죠. 명품 트레이닝복을 입고 길게 누워서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제 집 안방인 양 편안해 보이더군요. 작은 아들이 민망했는지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눈치를 줘도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큰 소리로 피곤해. 이게 말로만 듣던 명절 증후군인가 봐. 머리가 깨질 것 같아 하면서 앓는 소리를 내는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밥상 받을 준비만 하면서 명절 증후군이라니요. 다해 보기가 민망해서 제가 짐짓 모른 척하며 전을 붙이고 있었지만 속에서는 천불이 나고 있었답니다. 주방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기름 냄새가 진동할 무렵이었어요. 거실에서 지수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죠. 분명히 혼잣말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주방에 있는 저와 다혜의 귀에 쏙쏙 박힐 정도로 크고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죠. 아유, 지겨워 죽겠네. 지금이 21세기인데 무슨 전을 붙이고 난리야. 진짜 미개하다, 미개해. 제 귀를 의심하며 전 붙이던 손을 멈칫했어요.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더라고요. 지수는 스마트폰 화면을 두드리며 마치 게임 속 캐릭터에게 말하듯 하지만 명백히 우리를 향해 독서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기름 냄새 맡으니까 토 나올 것 같네. 어우, 역겨워. 진짜 격떨어져서 못 해먹겠네.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호텔에서 브런치 먹으며 명절 보내는데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빵집 구석에 박혀서 기름이나 뒤집었어야 해. 아, 짜증나.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옆에서 묵묵히 송편을 빚던 다혜의 손이 딱 멈추더군요. 다혜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는데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밀가루 반죽치대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제 인생에 대한 모욕이었고 묵묵히 시어머니를 돕는 형님에 대한 조롱이었으니까요. 빵집 구석이라니요. 그 빵집 덕분에 지 남편이 유학 다녀오고 지가 지금 깔고 앉아있는 그 30억짜리 아파트에서 호의호식하는 건데 말이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거실로 나갔어요.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점잖게 타일러야겠다고 생각했죠. 아가, 말이 너무 심하구나. 주방까지 다 들린다. 내가 힘들어서 그런 건 알겠지만 형님 듣는데 예의가 아니지 않니? 하고 물었어요. 제 딴에는 며느리 자존심 상하지 않게 좋게 말한 거였어요. 그런데 지수의 반응은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어머, 어머니, 지금 저한테 하신 말씀이세요. 저 그냥 혼잣말 한 건데요. 혼잣말, 그게 혼잣말이라고. 제가 기가 차서 쳐다보니까 지수는 한술 더 떠서 뻔뻔하게 대꾸하더라고요.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저도 모르게 속마음이 튀어나왔나 봐요. 그리고 솔직히 틀린 말 아니잖아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 다 속으로 이런 생각해요. 시댁 와서 전 부치고 설거지하는 거 좋아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저는 그냥 성격이 솔직해서 입 밖으로 나온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으시면 저 진짜 섭섭해요, 어머니. 지수는 마치 제가 꽉 막힌 시어머니라도 되는 양 몰아세우더군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게 만드는 게 요즘 트렌드인 거 모르시냐며 오히려 저를 가르치려 들었어요. 그 당당한 궤변 앞에서 저는 말문이 턱 막히고 말았답니다.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시어머니와 형님을 모욕했다는 그 논리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때였어요. 옆에 있던 작은 아들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더군요. 엄마, 지수가 요즘 신경이 예민해서 그래요.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쟤도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라며 팔이 안으로 굽는 소리를 하는데 그 순간 제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들 녀석은 제 아내가 어머니를 무시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저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덮으려고만 하는 거였죠. 주방에서 다혜가 나서려는지 앞치마를 벗으려는 기척이 들렸지만 제가 눈짓으로 말렸어요. 명절날 집안 뒤집어지는 꼴 보이기 싫었거든요. 꾹 참고 그래. 내가 늙어서 요즘 트렌드를 몰랐구나. 피곤하면 들어가서 좀 쉬어라 하고 상황을 종료시켰죠. 지수는 그제야 이겼다는 듯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소파에 눕더군요. 그 입가에 번진 승리감 어린 미소를 보는데 가슴속 깊은 곳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새겨지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아니, 내 아들이 여우한테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나. 빵 반죽 치대듯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도무지 식을 줄을 모르더라고요. 달콤해야 할 명절 음식 냄새가 그날따라 유독 비리고 역겹게 느껴졌던 건 아마도 사람에 대한 실망 때문이었겠죠. 그렇게 저의 참담한 추석 명절은 지수의 코 골며 자는 소리와 함께 깊어가고 있었답니다. 추석 명절의 그 끔찍했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어요. 가게 문을 열고 밀가루 반죽을 치대면서도 문득문득 지수의 그 비웃는 듯한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지곤 했죠. 그래도 시간이 약이겠거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니 내가 참고 살아야지 하며 억지로 마음을 다잡고 있었어요. 빵이 오븐에서 부풀어 오르는 걸 보며 제 속도같이 부풀어 오르는 걸 꾹꾹 눌러 담으면서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평일 오후였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가게가 한산해질 무렵 매장 문이 거칠게 열리더군요. 평소 같으면 기름 냄새 싫다며 코부터 막고 들어왔을 작은 며느리 지수가 그날따라 웬일인지 사색이 된 얼굴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늘 들고 다니던 명품백도 없이 빈손이더라고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작은 아들에게 무슨 사고라도 났나 아니면 제 배 아파 낳은 손주 녀석이 어디 다치기라도 했나 싶어서요. 아가,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제가 놀라서 묻자 지수는 다짜고짜 제 손을 덥석 잡더군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리고 떨리는 입술로 믿기 힘든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급해요. 정말 급해요. 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물 한 잔을 건네고 차근차근 말해보라고 했어요. 지수는 물을 단숨에 들이키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애원이라기보다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그것처럼 살기가 돌고 있었죠. 어머니, 제 동생, 친정 남동생 아시죠? 그 녀석이 강원도 카지노에 갔다가 일이 좀 꼬였어요. 도박하다가 돈을 좀 많이 잃었는데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쳐서 지금 난리가 났대요. 오늘까지 안 갚으면 신체 포기각서라도 쓰게 생겼어요. 도박빚.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에 이어진 지수의 요구였죠. 어머니, 딱 5억만 해주세요. 5억이면 해결돼요. 어머니한테 5억은 껌 값이잖아요. 네. 어머니 빌딩도 있고 가게도 잘 되니까 현금 있으시잖아요. 제 동생 좀 살려주세요. 5억. 그 돈이 뉘집게 이름인가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500만 원도 5억만 원도 아니고 5억을 내놓으라니요. 그것도 자기 남동생이 노름하다 날린 빚을 갚기 위해서요. 순간 며칠 전 추석 때 소파에 누워 저를 미개하다고 조롱하던 지수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시댁을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하던 아이가 돈이 필요하니까
시어머니를 물주 취급하며 달려온 꼴이라니. 저는 잡혔던 손을 빼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수야, 정신 차려라. 5억이 적은 돈이니? 그리고 돈의 액수를 떠나서 도박 빚은 갚아주는 게 아니란다. 네가 내 동생을 정말 위한다면 스스로 책임지게 해야지. 이렇게 덮어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그리고 덧붙였죠. 제 진심을 담아서요. 그리고 내 돈, 너는 껌값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나한테는 피 같은 돈이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밀가루 포대 나르고 뜨거운 오븐 앞에서 40년을 버티며 번 돈이야. 내 뼈와 살을 깎아서 만든 돈을 어떻게 카지노 도박판에 처박을 하고 줄 수 있겠니? 난 못한다. 돌아가라. 제 거절이 떨어지자마자 지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더군요. 방금 전까지 애원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본색을 드러낸 악귀처럼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지수는 카운터 매대를 당 하고 내려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과 직원들이 깜짝 놀라 쳐다봤지만 지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와, 진짜 구두쇠네. 이 늙은이가 진짜 피도 눈물도 없어. 며느리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죽게 생겼다는데 돈 좀 쥐고 있다고 유세 떠는 거예요, 지금. 지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급기야 악을 쓰며 독서를 퍼붓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돈 많잖아요. 강남에 빌딩도 있고 이 빵집에서 긁어모은 돈이 얼만데 그까짓 5억이 아까워서 며느리 친정을 박살내요. 그 돈 싸 짊어지고 저승 갈 거예요. 무덤에 돈 깔고 누우면 편안할 것 같아요. 가슴이 벌렁거리고 손발이 떨려왔어요. 이게 며느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인가 싶었죠. 하지만 지수의 폭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흥분한 지수는 넘어서는 안 될 선, 아니 인간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뱉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늙은이가 진짜 어차피 늙어서 오늘 내일 하잖아요. 그냥 빨리 죽어버려요. 어머니 죽으면 어차피 그 유산 다 법적으로 우리 남편 그리고 나한테 넘어올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내 돈 될 거 미리 좀 당겨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요. 가게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빵을 고르던 손님들도 커피를 내리던 직원들도 모두 얼어붙은 제 지수를 쳐다봤죠. 하지만 지수는 제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며 손가락질까지 해대더군요. 어머니 같은 짠돌이 시어머니는 세상에 필요 없으니까 제발 좀 사라져 버리라고요. 빨리 죽어서 유산이나 넘겨요. 그게 자식 돕는 길이니까. 아, 진짜 재수 없어. 빨리 죽어라. 어차피 내 돈이다. 그 말들이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제 심장을 정통으로 찔러왔어요.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하얘지더군요. 단순히 화가 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제가 40년 동안 지켜온 인생이 자식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느낌.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재산이 며느리 눈에는 그저 내가 빨리 죽어야 챙길 수 있는 전리품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끔찍하고 비참했어요. 너, 지금 뭐라고? 말을 잇고 싶은데 혀가 굳어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밀려오면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죠.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중심을 잃었고 저는 그대로 차가운 가게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직원들이 사장님 하고 비명을 지르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저를 부축하거나 걱정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쓰러진 저를 보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치다가 도망치듯 가게 밖으로 뛰어나가는 지수의 뒷모습이었죠.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것도 시어머니가 쓰러졌는데 구급차를 부르기는커녕 자기한테 불똥 튈까봐 도망가는 그 비겁한 등짝.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걸 들으며 저는 차가운 바닥에서 눈을 감았어요.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커서 차라리 이대로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5천만 원도 5억도 아닌 그저 돈이라는 욕망 앞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끔찍하게 난도질당할 수 있는지 저는 그날 뼈저리게 목격하고 말았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그 순간 제 아내 모성애도
며느리에 대한 마지막 기대도 함께 멈춰버렸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깨어났을 때 저는 제가 죽어서 저승에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과 입에 씌워진 산소호흡기의 답답함이 저에게 말해주더군요. 아직 살아있다고, 그 지옥 같은 현실로 다시 돌아왔다고 말이죠. 의사 선생님 말로는 급성 심근경색이었대요.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아 목숨은 건졌다고 하더군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며칠 동안 제 곁을 지킨 건 큰아들과 며느리 다혜뿐이었어요. 다혜는 퉁퉁 부은 눈으로 제 손을 꼭 잡고 밤새 기도를 하더군요. 그런데 제 목숨줄을 쥐고 흔들었던 그 장본인 작은 며느리 지수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작은 아들 녀석이 와서 한다는 핑계가 가관이었죠. 어머니, 지수가 그날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몸져 누웠어요. 지금 안정이 필요해서 못 왔어요. 충격, 놀라, 기가 막혀서 헛웃음도 안 나오더군요. 시어머니 면전에서 빨리 죽으라고 저주를 퍼붓고 쓰러진 사람을 버리고 도망간 주제에 충격을 받았다니요. 산소호흡기 아래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저는 지수가 뱉었던 그 독설들을 곱씹고 또 곱씹었어요. 빨리 죽어서 유산이나 넘겨요. 어머니 같은 짠돌이는 필요 없어요. 그 말들이 귓가에서 환청처럼 맴돌 때마다 제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모성애가 까맣게 타들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며느리라고 품었던 그 아이는 처음부터 나를 가족이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걸어 다니는 돈주머니로만 봤던 거구나. 일반 병실로 옮기고 나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에 그 사람 좋고 허허실실 웃던 빵집 아줌마 최명숙은 그날 가게 바닥에서 죽었습니다. 대신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냉철한 사업가 최명숙만 남았죠. 저는 다혜를 불러 조용히 부탁했어요. 다혜야, 김 변호사 좀 불러다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다혜는 뭔가 짐작한 듯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김 변호사가 도착하자마자 저는 병실 문을 걸어 잠그고 서류들을 펼쳤어요.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서초동 아파트 등기부 등본이었죠. 다행히 그 집은 제가 결혼 선물로 주긴 했지만 세금 문제 때문에 제 명의로 해두고 명의신탁만 해둔 상태였거든요. 법적으로는 엄연히 제 소유였죠. 그리고 녀석들에게 들어간 생활비 지원 내역, 지수 친정에 찔끔찔끔 보내줬던 자금 내역들까지 꼼꼼히 체크했어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어마어마하더군요. 내가 이 돈을 시궁창에 버리고 있었구나 싶어서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저는 감정을 꾹 눌렀어요. 화낼 가치도 없으니까요. 김 변호사, 유언장 수정합시다. 내 전 재산 10원 한 장까지 작은아들 부부에게는 상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서초동 아파트 명의신탁 해제하고 즉시 퇴거 명령 준비하세요. 기한은 설날 직후로 합시다. 김 변호사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돈줄을 끊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그 아이가 저에게 줬던 모멸감, 수치심, 그 끔찍한 상처를 똑같이, 아니 몇 배로 돌려줘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어요. 지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돈. 물론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목숨 거는 게 있어요. 바로 그 잘난 체면과 자존심이죠. 강남 사모님 소리 들으며 우아한 척하는 그 껍데기를 박살 내줘야 정신을 차릴 테니까요. 저는 지수가 저에게 썼던 그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 들리는 혼잣말을 떠올렸어요. 그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혼잣말에는 혼잣말이지. 저도 똑같이 돌려주기로 결심했어요. 다가오는 설날 가족 모임, 온 친척들과 제 사업, 파트너들까지 모이는 그 화려한 자리가 바로 지수의 처형대가 될 것입니다. 병실 거울을 보며 연습했어요. 지수가 했던 그 표정, 그 말투를 흉내 내보았죠. 아휴, 재수없어. 격 떨어져서 못 봐주겠네. 처음엔 어색했지만 복수심이 차오르니 연기가 절로 늘더군요. 우아하게 찻잔을 들고 허공을 응시하며 내뱉는 치명적인 독설 한마디.
상상만 해도 짜릿했어요. 네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면 내가 작정하고 던지는 바위에는 네 뼈도 못 추리게 될 거다. 퇴원을 하고 나서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가족들에게 통보했어요. 이번 설날에는 친척들도 다 부르고 내 사업 도와주시는 사장님들도 초대해서 크게 잔치나 하자. 내가 몸도 나았고 하니 액돈이나 해야겠다. 작은 아들 녀석이 눈치 없이 반색을 하더군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지수도 걱정 많이 했는데 이번에 가서 꼭 사과드린대요. 사과. 그 뻔뻔한 입에서 나오는 사과가 얼마나 가벼울지 안 봐도 비디오였죠. 지수는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노인네가 죽다 살아나더니 기가 죽었나 보네. 5억은 못 받았어도 유산은 챙길 수 있겠어 하면서요. 저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가식적인 안부 인사에 속아주는 척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그래, 아가. 설날에 보자꾸나. 맛있는 거 많이 차려놓으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싸늘하게 식은 찻잔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래, 많이 먹어둬라. 그게 네가 이 집에서 먹는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까.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란 게 이런 걸까요?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창밖에서 번쩍이는데 제 마음속에는 시퍼런 칼날 하나가 예리하게 갈리고 있었답니다. 며느리야, 부디 그날 가장 비싸고 예쁜 옷을 입고 오렴. 그래야 내가 바닥으로 추락할 때 더 볼만할 테니까. 호랑이 굴인 줄도 모르고 제 발로 걸어 들어올 너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뛰는구나. 드디어 결전의 날, 설날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꽃단장을 했답니다. 평소엔 밀가루 묻은 앞치마가 제 유니폼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고급 실크 한복을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올렸죠. 거울 속에 비친 저는 더 이상 사람 좋은 빵집 아줌마가 아니라 냉철한 심판자처럼 보였어요. 제 눈빛이 어찌나 서슬퍼런지 거울을 보는 저조차 섭섭할 정도였으니까요. 오늘을 위해 제가 준비한 건 단순히 떡국 한 그릇이 아니었어요. 친척들은 물론이고 평소 저와 거래하던 제분회사 사장님, 유제품 업체 대표님 등 제 사업 파트너들까지 모조리 초대했거든요. 제가 죽다 살아나서 액땜 잔치 좀 크게 하려고요. 하면서요. 덕분에 집안은 아침부터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고 거실에는 최고급 선물 세트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죠. 제가 이렇게 판을 크게 벌린 이유요. 관객이 많을수록 연극의 클라이맥스는 더 짜릿한 법이니까요. 점심때가 훌쩍 지나서야 주인공 아닌 주인공이 등장했어요. 우리 작은 며느리 지수 말이에요. 여느 때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로고가 박힌 코트를 휘날리며 들어오는데 그 기세가 아주 등등하더군요. 며칠 전 제 멱살을 잡고 죽으라고 악을 쓰던 그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뻔뻔한 얼굴로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손님이 많네요. 아이고 정신없어라. 지수는 시댁에 와서 돕기는커녕 손님들 사이를 우아하게 가로질러 소파 상석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친척 어른들이 와 계신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리를 꼬고 앉아 스마트폰을 꺼내들더군요. 옆에서 남편인 작은 아들이 눈치를 주며 지수야, 가서 엄마 좀 도와드려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오히려 손부채질을 하며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아, 덥다. 사람을 왜 이렇게 많이 불렀대. 촌스럽게 떼거지로 모여서 뭐 하는 거야, 진짜. 냄새나게. 지수의 그 습관적인 들리는 혼잣말. 예전 같았으면 제가 속으로 사귀고 넘어갔을 그 말이 오늘은 제 귀에 아주 달콤한 신호탄처럼 들렸어요. 그래, 걸려들었구나. 네가 내 무덤을 파는구나. 저는 주방에서 떡국 그릇을 나르다 말고 동작을 멈췄어요. 그리고 때마침 실내가 잠시 조용해진 틈을 타 찻잔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후, 제 한숨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거실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어요. 지수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바로 지금이다. 저는 허공을 응시하며
거울 앞에서 수천 번 연습했던 그 대사를 읊조리기 시작했어요. 아주 우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요. 에휴, 내 팔자야. 전생에 무슨 나라를 팔아먹는 대역죄를 지었길래 저런 며느리를 들였을까. 밖에서는 명품 휘감고 다니면서 속은 텅 빈 깡통이네. 깡통이야. 무식하고 천박해서 어디 내놓기도 창피해 죽겠어. 순간 왁자지껄하던 거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어요. 떡을 씹던 친척 조카는 씹는 걸 멈췄고 차를 마시던 거래처 사장님은 찻잔을 든 채 굳어버렸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시엠이 빨리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년을 며느리라고 밥을 먹여야 하나. 돈 내놓으라고 폐악질 부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시침이 뚝 떼고 앉아있는 꼴이라니 역겨워서 토가 나올 것 같네. 제 독설이 끝나는 순간 지수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시뻘개지더군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며 입을 떼었죠.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세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지수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어요. 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지수가 저에게 늘 지어 보이던 그 비릿한 미소, 승리감에 도취된 그 표정을 그대로 흉내내며 찻잔을 들어 입술을 적셨어요. 응, 왜 그러니 아가? 나한테 말한 거니?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나는 그냥 혼잣말한 건데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나도 모르게 속마음이 튀어나왔나 보다. 너도 늘 그랬잖아. 솔직한 게 매력이라며, 요즘 며느리 트렌드라며. 나도 네가 가르쳐준 대로 솔직하게 말해본 거야. 왜 찔리니? 지수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차갑고 냉소적인 눈빛으로 쏘아붙였죠. 왜 네가 할 땐 쿨한 거고 내가 하니까 기분 나쁘니? 네가 그랬지. 시댁 와서 전 부치는 거 좋아하는 여자 없다고. 나도 마찬가지야. 며느리랍시고 와서 손까딱 안 하고 상전 노릇하는 거 좋아하는 시어머니 세상에 없어. 그동안 네가 지저대던 그 잘난 혼잣말 들어주는 것도 이제 지겹구나.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친척들과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저 며느리가 시어머니 죽으라고 했대. 폐륜하라더니 진짜였네. 어쩐지 관상이 안 좋더라니. 경멸 어린 시선들이 화살처럼 지수에게 꽂혔어요. 강남 사모님 소리 들으며 체면치레하던 지수에게 이보다 더 큰 형벌은 없었겠죠. 공개 처형이나 다름없는 상황에 지수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어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손님들 앞에서 저를 이렇게 망신 주셔야겠어요. 지수가 억울하다는 듯 악을 쓰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어요. 도망치고 싶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 퇴로마저 차단해버렸어요. 앉아라. 아직 안 끝났다. 제 낮은 목소리에 위압감이 서려 있었는지 지수가 엉거주춤 다시 주저앉더군요. 저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김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그리고 내일부터 서초동 아파트 비워라. 당장. 네, 그게 무슨. 그 집은 저희 집이잖아요. 지수와 작은 아들이 동시에 소리쳤지만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너희 집 착각하지 마라. 그 집 명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잊었니? 세금 때문에 잠시 빌려준 거지. 너희한테 준 적 없다. 그동안 너희가 하도 떵떵거리며 살길래 능력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빚더미에 앉은 친정 뒷바라지 하느라 내 돈 야금야금 갖다 쓰고 있었더구나. 내 피 같은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나한테 빨리 죽으라고 저주를 퍼부어. 내가 호구로 보였냐. 저는 서류 봉투를 지수 앞으로 휙 던졌어요. 여기 퇴거 명령서다. 그리고 유언장도 수정했다. 내 전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면 환원했지. 너희 같은 폐륜아들한텐 10원 한 장 안 준다. 내 빵집에서 번 돈은 더러워서 못 쓰겠다며. 그래, 그럼 깨끗하게 빈손으로 나가 살아봐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어머니,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작은 아들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수는 여전히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더군요. 아마 믿기지 않았겠죠. 자기 발밑에 있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무서운 칼을 휘두를 줄은 꿈에도 몰랐을 테니까요. 경비실에 연락해서 끌어내기 전에 제 발로 나가라.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 너희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라 남보다 못한 불청객일 뿐이다. 제 호통에 지수와 작은 아들은 도망치듯 대문 밖으로 내쳐졌어요. 쫓겨나는 그들의 등 뒤로 쾅 하고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 소리가 어찌나 통쾌하던지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거실에 남아있던 손님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다혜는 제 옆에 와서 조용히 제 떨리는 손을 잡아주더군요.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다혜의 따뜻한 위로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 내가 잃은 건 폐륜아 며느리와 못난 아들이지만 되찾은 건 내 자존심과 남은 인생의 평화라고요. 텅 빈 마당을 바라보며 마시는 식은 찻잔의 차맛이 그 어떤 날보다 달고 시원하게 느껴지는 설날 오후였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사이다 아니겠어요?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하늘이 유난히 더 맑고 파랗다고 하던가요? 집안을 한바탕 뒤집어 놓았던 그 소란스러운 설날이 지나고 우리 집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답니다. 썩은 가지를 쳐내고 나니 남은 나무가 더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가장 먼저 제가 한 일은 그동안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준 우리 큰며느리, 아니 제 큰딸 다혜를 위한 보상이었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 저는 다혜를 불러 봉투 2개와 차키 하나를 건넸죠. 다혜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게 뭐냐고 묻더군요. 하나는 서울 중심가에 있는 작은 꼬마 빌딩의 등기 권리증이었고 또 하나는 최신형 벤츠 승용차의 스마트 키였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저 못 받아요. 너무 과분해요.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 치는 다혜의 손을 꼭 잡고 제가 말했죠. 아니다. 이건 며느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 딸한테 주는 거야. 네가 그동안 내 빵집 냄새 맡아가며 못난 동서 비위 맞춰가며 고생한 거에 비하면 약소하다. 너는 이 정도 받을 자격 차고 넘쳐. 거기다 더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우리 다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둘째를 임신했다지 뭐예요.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강남에서 제일 좋다는 산후조리원 VIP룸을 풀코스로 예약해줬어요. 예전에 지수가 형님은 돈 없어서 집에서 몸조리 하냐며 비꼬았던 게 생각나서 보란듯이 최고급으로 해줬죠. 다혜는 시어머니 사랑에 감동해서 눈물을 펑펑 쏟았고 저는 그런 며느리를 안아주며 생각했답니다. 그래, 이게 사람 사는 맛이지. 주고받는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야 가족이지. 라고요. 반면 담장 밖으로 쫓겨난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도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김 변호사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은 참담하기 그지없더군요. 제가 지원을 끊자마자 지수 친정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대요.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쳐 집안에 빨간 딱지를 붙였고 서초동 아파트에서 쫓겨난 지수 부부는 갈 곳이 없어 서울 변두리의 낡은 빌라촌, 그것도 곰팡이가 슬어 눅눅한 반지하 방으로 밀려났다고 하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강남 본가에 와서는 기름 냄새 역겹다. 지하 냄새 싫다며 코를 막던 아이가 이제는 진짜 곰팡이 냄새와 하수구 냄새가 진동하는 방에서 살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지수도 임신 중이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그 좋아하던 강남 산부인과는 꿈도 못 꾸고 보건소를 전전해야 했대요. 살 돈이 없어서 그동안 모아뒀던 명품 가방들을 중고 장터에 하나씩 팔아치우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더군요. 샤넬 가방 하나 팔아 분유값 마련하고 루이비통 가방 팔아 밀린 월세 내는 꼴이라니. 그제야 지수는 뼈저리게 깨달았겠죠.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우아함이 사실은 시어머니의 빵 냄새 나는 돈에서 나왔다는 걸요. 그러던 어느 여름밤이었어요. 장마가 시작되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죠. 천둥 번개가 치고
빗소리가 요란한데 인터폰이 울리더군요. 화면을 보니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한 여자가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만삭의 배를 힘겹게 감싸 쥐고 덜덜 떨고 있는 여자, 바로 지수였죠. 어머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처절하기까지 했어요. 예전에 그 빳빳하던 고개는 바닥에 처박혀 있었고 명품으로 휘감았던 몸에는 늘어난 티셔츠 한 장이 걸쳐져 있었죠. 지수는 울부짖으며 애원했어요. 어머니, 저 밥 굶는 건 괜찮은데 뱃속에 아기가 아파요. 병원비가 없어서 검사도 못 받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시키는 거 다 할게요. 네? 그 모습을 모니터로 지켜보는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냐고 물으신다면 거짓말이겠죠. 저도 사람이고 한때는 며느리라고 불렀던 아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때 응급실에서 다짐했던 맹세를 떠올렸어요. 존중 없는 관계에 자비는 없다. 지금 문을 열어주면 그건 용서가 아니라 호구가 되는 길이었으니까요. 저는 굳게 닫힌 대문을 열지 않은 채 인터폰 마이크를 켰어요. 제 목소리는 빗줄기보다 더 차갑게 나갔을 거예요. 돌아가라. 우리 집엔 네가 찾는 시어머니 없다. 지수가 어머니, 손주잖아요. 핏줄이잖아요. 하며 악을 썼지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죠. 내 손주는 다의 뱃속에 있는 아기뿐이다. 너는 잊었나 본데 내 입으로 그랬지. 시어머니 빨리 죽으라고. 내 소원대로 우리는 너에게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돈을 주니? 내가 그토록 자랑하던 그 솔직함으로 그 젊은 며느리 트렌드로 어디 한번 잘 살아봐라. 내 집 문턱은 2번 다시 넘지 못한다. 그리고 저는 인터폰 전원을 꺼버렸어요. 밖에서는 한참 동안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귀를 막고 돌아섰습니다. 잔인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었어요.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고통 없이는 새 살이 돋을 수 없다는 걸 저는 67년 인생을 통해 배웠으니까요. 그날 밤의 거절이 결정타였나 봐요. 결국 견디다 못한 작은 아들은 지수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대요. 아무리 철없는 아들이라도 제 부모 죽으라고 저주하고 빈털터리가 된 여자와 반지하에서 평생을 살 자신은 없었겠죠. 위자료는커녕 빚만 떠안고 이혼당한 지수는 홀로 아이를 낳고 지금은 어느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참 얇고는 운명의 장난이죠. 기름 냄새 싫다. 전 부치는 거 미개하다며 경멸하던 그 주방일이 이제는 그녀의 유일한 생계수단이 되었으니까요. 고무장갑을 끼고 남이 먹다 남긴 그릇을 닦으며 지수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빵 냄새가 옷에 밴다고 찡그리던 그 오만했던 시절을 사무치게 후회하고 있을까요? 이제 강남의 아침은 다시 평화롭고 향기로워요. 저는 오늘도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고 오븐을 예열해요. 갓 구운 빵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우면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냄새는 노동의 신성함이자 제 인생의 훈장 같은 향기니까요. 가끔 다혜가 아이를 안고 가게에 놀러 오면 저는 갓 구운 따끈한 단팥빵을 쥐어줍니다. 어머니, 빵 냄새 너무 좋아요 하며 해맑게 웃는 며느리와 손주를 보고 있으면 제가 지키려고 했던 게 무엇이었는지 명확해져요. 존중을 지킨 자는 행복을 얻고 오만을 떤 자는 파멸한다는 그 단순한 진리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당연한 호의를 권리인 줄 아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르쳐 주세요. 그 호의가 사라졌을 때 얼마나 추운 겨울이 닥쳐오는지 말이에요. 저 최명숙은 앞으로도 이 고소한 빵 냄새 속에서 제 진짜 가족들과 함께 오래오래 따뜻하게 살 겁니다. 우아하고 당당하게 말이죠. 이것으로 강남 빵집 여사의 참교육 이야기를 마칩니다. 최명숙 여사님의 사이다 같은 결단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존중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마음이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죠.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고 오만하게 굴었던 지수의 최후처럼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에겐 결국 차가운 겨울만 남기 마련이거든요. 때로는 썩은 가지를 과감히 잘라내는 용기가
내 인생의 진짜 봄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야겠어요.